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곳, 이곳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영화 볼거래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거래의 현장이고요. 또 우리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여기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라이너와 영화 볼거래는요, 우리 굵직굵직한 경제영화, 정말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작품들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청해 듣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역할과 의미를 탐구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완벽한 라이너 철저한 준비로 앞으로 여러분께 영화, 경제, 금융거래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출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거래소 직원이시죠, 이시우 대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슈룹을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 이시우 대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인덱스 사업부의 부서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에 출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라인업님께서 픽해주신 좋은 영화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거래소 전반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 전반의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금 웃음소리가 나오는 분, 또 다른 분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본업은 경제기자인데 숨겨진 정체는 역사 덕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경제와 역사를 아우르는 분이죠. 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증권부 기자 한영준 기자이자 두 선생의 역사공장 운영하고 있는 한영준 겸 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또 라이너와 영화 볼 거래 첫 작품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 영화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그 작품, 마틴 스콜세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쯤 되면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역사적인 첫 시간에 다룰 작품은 바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뉴욕으로 상경한 22살의 청년 조던 벨포트. 그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업자가 됩니다. 물론 브로커 자격이 없었던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려워하는데요. 월스트리트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것이 바로 마크 해너. 마크 해너는 조던에게 월스트리트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가르치죠. 그 중에는 마약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크의 도움으로 조던은 조금씩 월스트리트에 적응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브로커 자격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브로커 자격을 따냈던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날이 블랙 먼데이였고 조던은 하루 만에 직업을 잃게 되죠. 그러던 조던의 눈에 들어온 장외에서 거래되는 페니스탁에 대한 이야기. 그 페니스탁의 수수료가 50%나 된다는 말에 조던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려한 언변과 미칠 듯한 사기 기술로 페니스탁을 수천 달러씩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조나 힐이라는 평생의 동반자까지 만난 조던은 마침내 스트래튼 오크먼트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거기서 페니스탁을 정말 미친 듯이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래의 끝에서 조던은 정말 억만장자가 될 수 있게 됐고요. 거기서 더 큰 돈을 바란 조던은 IPO, 그리고 주가 조작에 손을 대게 되죠. 오늘 같이 알아볼 영화는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최고의 경제 영화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바로 그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정말 최고의 경제 영화로 불리는 작품이죠. 저야 이 작품 너무 좋아하는데 이 경제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거래소의 이시우 대리님, 이 거래소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파릇파릇한 나이에 귀여운 외모. 98년생이시라고 하더라고요. IMF 한창인 시절에 또 태어나신.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시우 대리님,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Z세대가 이 숏폼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도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되게 자주 보는데 이 영화 3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고요. 3시간이 쇼츠처럼 느껴졌다. 네,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랫한 이야기, 특히 결말이 권선징악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뻔한 그런 교훈이 있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래서 저는 뭐 DC의 조커라든지 아니면 마블의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약간 승리할 뻔했던 인피니티 워. 그런 장면들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던이 출소를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속도감 있는 이 영화 진짜 결말까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조던이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좀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악인은 처벌을 받는 것이 그렇죠. 정의로운 세상일 텐데. 그러면은 두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저는 뭐 역사 스토리텔러 겸으로 나왔으니까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시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제작된 게 2012년, 2013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20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관련된 그냥 월스트리트니까 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영화를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한 20년 전의 내용이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의 뉴욕 증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적으로 그 현상을 좀 해석하고 답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자성적인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약간 시리즈물처럼 2년 있다가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빅쇼트가 나왔죠. 네네, 아담 맥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 심지어 다른 스타일로 영화를 해석을 했지만 막상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빅쇼트는 하나의 시리즈물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난잡한 월스트리트였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쌓여가면서 빅쇼트 같은 일이 터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헐리우드식의 자성이 담긴 두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두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요거 관련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빅쇼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인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조던 벨포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인을 매력적이라고 표현하기 참 뭐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이걸 매력적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주식 중개인 하면은 저희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개를 하는 인물들만 남았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해서 약간 조금은 낯선 그런 직업일 수는 있는데요. 막상 조던 벨포트가 지금도 우리한테 되게 낯설지 않고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이유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범람하는 주식 정보 이 안에서 그 멘토를 찾아 헤매는 이 개미들을 내가 동학개미의 멘토다. 내가 주식 전문가다라는 의미로 개미들을 설득하고 현혹시켜서 현혹시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전형적인 사기꾼. 전형적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항상 기생하는 사기꾼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든다. 기시감이 든다. 네, 기시감이 드는 캐릭터다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주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거기에 가장 성공적인 1980년대, 90년대 가장 성공한 캐릭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꾼을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 매력적이잖아요. 아니, 사기로 성공해도 매력적인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거래소 마스코트 황비 웅비는 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기꾼 매력적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슈 대리님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황비 웅비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황비웅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네. 저는 영화는 영화로만 보자 주의거든요. 조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선악 구분 요걸 떠나서 좀 일단 이 사람은 세일즈의 소위 정말 난놈이다. 세일즈를 네. 잘하는 능력은 있다. 네, 세일즈의 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친구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펜 한 자루를 팔아봐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수요랑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조던이라는 인물은 없던 수요마저도 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만들어내고 수요가 생겼으니까 딱 공급을 해주면 되겠다 하고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나쁜 일이지만
기술이 참 좋다 하면서 이 나쁜 놈에게 감화되고 있는 제 스스로가 좀 그만큼 이제 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면서 순간 나는 한국 거래소 직원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이슈라는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이건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조던 벨포트 같은 인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잡아 넣어야지. 그렇죠. 잡아 넣어야 돼요.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 인물들도 되게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았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주변 인물들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마크 해너 요 사람이 가장 인상 깊은 조연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이제 가치관이 삐뚤어지기 이전에 조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에게 월가에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던은 왜 돈 하나만을 쫓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는지 그걸 참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에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상 깊은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도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매튜 맥커너히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멘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실제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못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출연했던 매튜 맥커너히 때문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배우 드립처럼 말을 하자면은 그 장면에서 너 아카데미상 수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하면서 뭔가 가르쳐주는 듯한. 가르쳐주는 것 같았다. 근데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보면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영화 전문가지만 굉장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색다른 난생 처음 듣는 해석인데 2014, 2015 딱 그렇더라고요. 매튜 맥커너히가 디카프리오에게 사사를 해서 그가 이제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놀라운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두 선생님도 그 매튜 맥커너히 네.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매튜 맥커너히가 개인적으로 영화 팬으로서는 가장 인상적이긴 했고요. 저는 그 FBI 직원. FBI 직원.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각종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금감원도 있고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그리고 서울 그 검찰청의 남부지검 등등이 이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합수단, 그러니까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그게 이제 코인 쪽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봉으로 치면은 1억 원 내외의 연봉을 받으면서 열심히 수백억, 수천억 원의 불공정 거래나 불법, 사기 등을 단속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거기 나왔던 그 FBI 직원분이 정말 우리나라 지금 금융당국, 규제당국의 직원인 것 같아서 현실감 있게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융사기, 정말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 나는 부자가 아닌. 막판에 막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짠하기도 하고 참 응원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서도 정도를 걷는 이슈 대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 두 분이 오셨으니까 이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부분을 인상적으로 보았는가? 요 영화에서 이제 찰나의 순간들이지만 사자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 네, 이제 감독이 부여한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침팬지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침팬지. 네, 예.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침팬지가 랜덤으로 뽑은 종목들하고 네.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고심해서 뽑은 종목들하고 네. 성과를 비교해봤을 때 뭐 아주 특정 기간이기는 하지만 침팬지의 성과가 더 좋았다. 침팬지가 네. 더 좋았다. 수익률이 침팬지가 더 좋았다. 랜덤하게 매수 매도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오. 오히려 침팬지 수익률이 더 좋았다. 승률이 더 좋았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도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가설의 핵심 근거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성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던 벨포트의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일단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이 투자자들한테 공평하게 대칭적으로 분배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이걸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가정이
필요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양한 기업 이벤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시가 나갈 수 있도록 공시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담당자가 기업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선생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막바지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세일즈 강사로 출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향해서 나올 때 극 중에 조던 벨포트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개를 해주는 그분마저도 굉장히 달변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친구는요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들인 정말 최고의 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정말 달변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 조던 벨포트거든요. 현실의 조던 벨포트. 네. 그 사기꾼. 그 사기꾼이 극중 조던 벨포트를 실제 조던 벨포트가 소개를 하는 한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자기를 모델로 한 영화에서 자기가 직접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달변의 모습을 증명한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나 혹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분께서 간단하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개념이나 이런 용어들이 있을까요? 뭐 페니스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5 미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1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해석을 하면 동전주. 동전 하나로 살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죠. 동전들을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값싼 주식 또는 성장 가능성이 좀 작게 평가가 되거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상패에 몰린 주식들을 우리가 이제 동전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도 좀 낮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적어서 각종 작전에 좀 취약한 잡주들 잡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쏙쏙 들리는 워딩이네요. 그렇죠. 잡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거래를 중개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장외 거래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또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페니스탁이라는 단어 하나로 굉장히 응축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페니스탁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거래소의 얼굴 이시우 대리님은 거래소의 얼굴로 너무 평가 절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절상이군요. 뭐 어떤 걸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도 이제 페니스탁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비슷한 개념이었던 핑크 시트 핑크 시트. 이거 되게 궁금해요. 네, 이게 조던이 초반에 수수료를 50%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엄청 기뻐했던 게 바로 이 핑크 시트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50%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참 이거 50%나 먹을 수 있다길래 네. 순간 좀 매력적인데 싶었던 이분 굉장히 위험한데? 장난입니다. 디카프리오처럼. 그래서 핑크 시트는 이제 흔히 OTC라고 하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라면 한국거래소 또는 뭐 미국이라면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는 주식들을 보통 핑크 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핑크 시트라는 게 왜 핑크 시트예요? 저도 이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장외시장 종목의 도매 호가를 기록했던 전표가 분홍 색깔이어가지고 분홍 색깔이요. 지금까지 핑크 시트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조던 벨포트가 하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기꾼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포부가 크고 뭔가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과신? 그렇죠. 이런 게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023년 8월의 대한민국이라면 조던 벨포트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던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반쯤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반쯤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견해인데. 네, 좀 애매한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맞다고 느끼는 지점은 이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세일즈로 난 놈이잖아요.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유사투자 자문업자. 네, 이게 뭐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방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던도 이 유사투자 자문업자로서 개미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되게 처음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유사 투자 뭐라고 하시죠? 자문업자. 자문업자. 자문업, 예. 와, 참 어려운. 리딩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드를 해간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카톡이나 SNS가 워낙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흘리고 선행 매매를 해둔 다음에 개미들이 살면은 주가가 오르니까 그때 팔고 아. 뭐 이런 식의 불공정 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저 그거 받아봤어요. 문자나 뭐 이런 거. 예. 문자가 한 저녁 6시쯤 되면은 네. 뭐가 날라와요. 그래서 아니 뭐지? 광고인가 하고 다음 날 보면은 이만큼 올랐다. 아직도 그렇죠. 망설이고 있나요? 망설이면 늘 놓치죠. 이러면서 한 정확하네요. 번만 더 기회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가 나는 하지도 않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런 식의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그럴 있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반쯤은 틀릴 수도 있겠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실패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했던 지점은 이제 요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장외 시장에서 페니스탁을 팔면서 수수료를 50%씩 수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보다는 이제 거래소의 상장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이 미천을 모으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IPO 그걸로 돈을 또 많이 버는데 우리 거래소에서는 이제 상장 심사를 할 때 최대 주주나 이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들 요 분들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 지분율도 다 조사를 하고 주요 주주 그러니까 특정 지분율을 초과하게 되면 주요 주주로 명시를 하고 뭐 지분 매도에도 어떤 제한을 걸어둔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던처럼 마음 놓고 이렇게 활개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라면은 거래소의 역할이 있고 또 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조던이 그 뉴욕에서 하던 것처럼은 할 수가 없다. 네. 불가능할 것이다. 역시 거래소 직원다운 그런 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증권 시장에서 우리 한국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부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월가의 늑대처럼 이 사기꾼이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그게 우리 이런 인간의 역사고 또 이런 돈이 엮여 있는 곳에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거래소가 이런 조던 벨포트 같은 사기꾼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얼굴 마치 황비, 웅비, 이시우 이시우 대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는요, 이제 금융사기와 연루된 종목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감시와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이상 종목인지 아닌지 적출해내기도 하거든요. AI가 또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이제 불공정 거래 등에 연루된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심리라든지 감리라든지 더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금감원이나 검찰이랑도 협력을 하면서 최대한 금융사기가 우리 시장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금감원, 검찰 그리고 거래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두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네, 거래소의 노력.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은 공시적인 부분도 그렇고 불공정 거래에서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더라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한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금융위, 금감원, 심지어 정말 그 한국거래소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두 분 전문가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권선징악, 사필 규정으로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안에서 조던 벨포트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FBI,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각종 조사 당국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뭐 큰 벌금을 낸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함부로 하려고 했다가는 항상 이런 어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시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시우 대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영화 속의 조던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거 승승장구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주식 시장이 뭐 원래 그렇지 뭐 참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선. 그런데 한국거래소에서는 뭐 상장, 공시, 시장 감시 이렇게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서 즐거우셨죠?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떤 면이 가장 즐거우셨나요?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토크쇼 형식이 처음이었는데 아. 워낙에 두 분께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재밌게 네.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마스코트 황비, 웅비는 오늘 같이 해서 어땠는지를 몸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최고. 엄지손가락. 놀랍도록 귀여운 모습. 한국거래소는 정말 우리나라 증권과 그리고 많은 이런 주식거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처럼 이런 늑대들이 언제든지 출몰할 수 있는 이런 증권 시장에서 거래소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항상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국거래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